463페이지를 보십시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갑은 A공단 소속 근로자. 자, 근로자거든요. 근로자. 근로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공단이 그냥 일반 사기업으로서 공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법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이 만약에 공기업으로서, 공법인으로서 공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판례는 이 공기업과 소속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 관계로 봐요. 어쨌든 간에 뭐로 뭐든 간에 그것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서 이 근로자라는 얘기는 결국 근로자에서 어떤 불이익을 가하면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일단 근로자. 자, 하여튼 근로자가 있었고, 이 근로자가 지금 보다시피 갑이 근로자라 하면, 자, 지금 이제 직위 해제를 당했죠. 직위 해제를 당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을 당해, 해임. 해고. 해임은 사실 실제는 해고죠, 해고. 체크해 보십시다.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직위 해제. 우리 직위 해제는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죠. 경찰서장이 제일 많이 당하는 직위 해제. 그 다음에 해임 처분 바로 이어서, 해임은 해고죠, 사실은. 왜? 사법상의 법률 관계니까 해고죠, 해고. 보통 공무원을 우리가 자를 때 이제 해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법상의 관계는 해고라고 하죠, 해고. 그래서 해임이라고 하면 해고예요, 이건 실제로. 그래서 해고를 당했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 거기 인사 규정을 보니까 직해제 기간을 승진 소요의 최저 연수 및 승급 소요 최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직해제 당한 기간은 승진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승진을 시키려면 뭐 8년을 일했다, 9년 근속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통 직해제를 당하면 급여 20%가 깎이고, 일정 기간 지나면 50%까지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급여상의 불이익과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불이익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해 봅시다. 이 갑이 만약에 공무원이면 이때 소송심사하고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이에요. 공무원이면. 그래서 직위해제든 뭐 해임이든 간에 소송심사를 갔다가 구제 못 받았을 때 이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건데, 근로자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나요? 이게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법적으로도 또 하나의 구제기에 길을 열어두고 있죠. 자, 회사, 공단이라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라 하죠, 보통. 진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 직위해제든 해고든 어쨌든 간에 이는 사법상의 행위니까 행정처분이 아니죠. 이거 처분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거기 참고로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 그 3판인가 보면은 저 직위해제 해고를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행정처분 아니에요. 사법행위인데 무슨 행정처분이겠어요. 이건 공무원일 때나 행정처분인 거지. 자, 그래서 구제 신청을 했고, 진노위가 이에 대해서 결정, 우리가 보통 이 결정은 이제 초심 결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초심 결정. 이 초심 결정은 이제 인용일 수도 있고 기각, 뭐 각각 다 나올 수가 있죠. 이 결정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갑이 이제 반드시 재심을 신청해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하고, 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나올 테고, 이 재심 판정에 이제 불만이 있는 자는 다시 이제 행정 소송으로, 자, 법원에 재심 판정에 대해서 재심 판정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특징이 있죠. 재심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죠. 다른 거는 찍을 수 없어요. 무조건 재심 판정.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 첫 번째 특징. 재결주의.
어제 공부했죠. 재결주의를 취한 대표적인 예죠. 재결주의.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야. 항상 노동사건은 재심판정 취소해서, 재심판정 취소해서.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제소 기간의 특칙 규정이 있고, 재결주의를 취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뭐가 되느냐. 재결주의를 취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필수적 이런 행정심판으로서의 중노의 재심판정, 즉 필수적 전심 절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중노를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노위 위원장이라는 것은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정도가 특징이죠. 요 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마치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직위 해제 또는 해고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그러니까 복구란 뭐라고 할까? 복귀. 자, 직위 해제라든가 해고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복귀하는 게 초심 결정이고, 그 초심 결정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뒤집어 보는 게 재심 판정이죠. 그리고 이 재심 판정은 결론적으로 저 직위 해제 또는 해고가 잘 됐냐 못 됐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노동사건에는 특징이 있어요. 노동사건의 특징은 형식적인 소외 대상은 재심 판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위 해제 또는 해고, 저걸 다투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노동사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는 재심판정 취소해서를 싸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잡아놔야지만이 피고가 누구란 것을,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률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재소기관도 요거 기준으로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재심판정 취소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저 직위해제, 해고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내거나 또는 실제 실무상에서 태도를 취할 때도 재심판정 취소해소 중에서 직위해제를 다투는 부분 또는 재심판정 취소해소에서 해고 부분을 다투는 부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노동하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소대상이 뭐라고? 형식적인 소대상은 형식적으로는 재심 판정이에요. 재심 판정.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재심 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소기관도 따져보고 피고도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뭘 다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 직위해제, 해고를 다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해고 부분은 다퉈야 되겠죠. 왜? 복직해야 되니까. 당연히 소액이 있죠. 그죠? 재심 판정 취소소를 제기 소리가 해고 부분을 다툴 실익은 당연히 있죠. 복직해야 되니까. 문제는 직위해제 부분이에요. 왜? 지금 해고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해고 처분을 취소해서, 해고 행위를 취소해서 복직한다 할지라도 직위해제 불이익이 여전히 남아있죠. 급여 못 받았고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지만이, 그런 불이익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권리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가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다투는 와중에 해고 부분뿐만 아니라 저 직위해제 부분을, 해제 부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노동사건이 시험 문제 안 나오기를 이렇게 그걸 바라세요.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실제로 노동 관계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민사하고 형사, 그다음 행정, 이게 다 결합돼가지고 복잡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교수님들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뭐 저거 직위해제, 해고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중노의 죄는 이것도 저는 몰라가지고 엉뚱하다고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자, 보십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 이거는 사법행위죠. 직위해제 법적 성격. 이게 사법상의 관계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어요. 이 공단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공장들이 모여가지고 공단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민사관계고, 그 다음에 백번장부에서의 공단이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공법인과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를 우리 판례가 사법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법상의 징계일 뿐이에요. 거기 1번에 써놨죠. 직위해제가 취소성 대상이냐? 아니란 얘기죠. 이건 사법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공단이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거기 써놨네. 사안의 경우 공법인은 해놨고, 네 번째 줄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내부 관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것은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사법관계로 봐야 된다. 판례도 공법인인 그 의료보험공단과 그 직원과의 관계 또는 항공마사회와 직원과의 관계 다 처분성 부정했단 말이에요. 사법관계로 봤단 말이죠. 사법상의 의사표시다. 사법상의 징계죠. 사법상의 불이익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공법상의 관계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서 우리가 직계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해임 처분 받게 되면은 직계제가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직계제 처분을 해제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해임 당하면 첫째, 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해임이 나와버리면 직계제가 실효된 것뿐이죠. 실효. 포인트가 실효예요. 실효. 자, 거기 이번에 직계제 처분은 근로제지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 만약 근로제 직위가 해제된 후에 같은 사유로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 나왔다면 그 징계처분에 따라서 직계제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효력 상실은 실효죠. 실효. 취소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고 실효. 해임이라는 어떤 우연한 사정 때문에 직계제가 효력이 제거되는 거죠. 실효.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실효.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직계제 처분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직계제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해서 직계제 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효가 됐기 때문에 뭐만 있다? 장래효만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1번에 써나온 거고, 2번 가봅시다. 2번. 만약 갑이 해임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별도로,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재심 판정 취소의 중에서 해임 부분을 다투는 거죠. 그죠? 이거 가능하죠. 그래야 복직할 테니까. 자, 이것과 별도로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그 중에서 이 직계제 부분을 다툴 이익이 있겠느냐? 라는 간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때 소재가 적법한가 아주 넓게 물어봤죠. 그러면 쓸 게 많죠. 먼저 소송의 대상부터. 이거는 재결주를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의 대상부터 일단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입법 태도 원처분주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를 취했을 때는 재결만이 소송 대상된다. 그 얘기를 쓴 다음에 나번의 사안의 경우 근로자 갑은 직위해제라든가 해임에 대해서 진노위 갔다가 중노위 가서 이 중노의 재심 결정, 재심 판정만을 소송의 대상 삼아서 다투어야 된다. 그러므로 재결주의를 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중노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법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은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으로 다투면 되니까 피고 적격이 또 포인트죠. 이거는 피고 적격이 단순하게 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다 이렇게 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피고는 누가 되든 중앙노동위원회죠. 그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 피고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노위가 피고가 되는 건데 법에서 특별히 그 위원장이 피고가 되도록 특별히 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합의행정청이므로 이제 처분청으로 지를 갔는데 다만 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도록 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할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속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관할을 삼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거죠. 지금 중노위는 이제 세종시에 들어가 있죠.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 행정소송법 개정돼서 이런 제2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이 문제죠. 소액. 해고 부분을 다툴 이익은 있는데 과연 직계제가 실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이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겠고, 결국 판례가 다툴 이익이 있다. 왜? 직계제 때문에 지금 당한 불이익이 두 가지가 있죠. 급여상, 급여 못 받은 불이익과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직계제가 현재 실효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불이익이 남아있는 거에서 그 직계제를 취소를 해서 처음부터 효력을 제거해야만이, 그 효과를 제거해야만이 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했죠.
거기 문제점.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해고 행위를 다툴 이익이 있다. 문제는 직위해제는 해고가 나옴으로써 실효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실효가 된 경우도 다툴 이익이 있느냐? 다툴 이익이 있느냐? 자, 밑에 답안에 보면 직위해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가 된다 할지라도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 그 불이익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직했을 때 이제 못 받은 급여도 받고 승진상의 불이익도 제거하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소액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밖에 이게 재결주를 취했기 때문에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 재심을 받는 것이 필수적 절차가 되죠.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한번. 재결주의는 반드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맞죠? 그죠? 재결주의는 항상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니까 반드시 행정심판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재결주의는 항상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그러나 반대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재결주의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소송심사라든가 각종 세금사건, 국세기본법상의 소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은 필수적 전심 절차라긴 하지만 원처분주의가 지배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재결주는 반드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니까 전심 절차 쟁점이 되겠고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충족된다. 결국 소직이 적법하다. 라고 물어본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길 기대하세요. 나오면 망하는 거죠. 왜 망하냐? 법조문도 없었죠. 실제로 법조문은 없어요. 법조문도 없었고 행정법전에 없거든요. 이것도 노동협법에. 다 아니까 쓰란 얘기야. 너희도 다 알잖아. 쓰란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464페이지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 거니까 뒤로 넘기고 자, 466페이지로 가십시다. 피고적격. 큰 거 이제 우리 3개 해치웠죠. 이제 좀 가벼운 것들만 남았어요. 가벼운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틀리는 피고적격.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민사소송만 하다 보니까 이 피고적격만 오면 혼동할 수 있는데 이 행정소송에 특히 항고소송 피고는 아주 독특하니까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혼동하시면 여러분이 안 되죠. 예. 관련된 조문들 일단 13조가 출발이죠. 거기 13조 피고적격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다. 특별한 규정이죠. 원래 이 행정소송의 피고도 원래 그 행정청의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입법자는 이 처분이 행정청의 명의로 나오는 것을 강조해서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원고들이 헷갈리죠. 자, 피고적격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다. 이때 행정청의 범위는 2조 2항을 봐야죠. 위에 2조 2항. 이 법을 적용하면 행정청은 본래적 의미의 행정청,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행정청뿐만 아니라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그리고 누구도 사인이 포함된다.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있죠. 자, 14조 내려와서 피고 경정, 피고를 잘못 썼을 때 하도 많으니까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14조 4항을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이 피고 경정은 피고 경정이 시험에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14조 4항을 소변경 조문 21조 4항이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알아둬야 돼요. 14조 4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을 때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즉 신소는 처음에서 구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을 먼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나중에 이거 준용하는 거 볼 테니까. 그 다음에 5항 피고 경정의 5항에서는 구소 취하 신소 제기 효과가 있다. 그 얘기고. 자, 13조와 비교할 조문이 39조죠. 39조. 당사자 소송,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다. 이건 당연한 규정이죠. 그죠? 원래 소송의 피고는 권리의무의 기소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확인적 규정이고 오히려 13조가 창설적인 규정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자, 먼저 1번에 항고소송의 피고. 자, 1번에 가번에 개설해서 이 피고적격의 입법 취지를 써놨어요. 입법 취지. 그래서 보시고 나번의 피고적격, 연관의 1번의 피고적격 소송에서 본안 판결을 받을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피고적격도 원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돼야 하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송 수행의 편의, 즉 원고의
특히 원고의 입장,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피고자께 인정한다. 이것은 실제로 행정처분이 원고의 이름, 아니 피고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명의로 튀어나오니까 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이 피고는 결국 명의자가 누구냐, 명의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명의.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느냐 중요하죠. 자, 양거리 이번에 행정청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이 취소소송의 피고로서의 행정청은 결국 그의 이름으로 처분한 행정청.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명의가 누구냐, 누구의 이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가봐서 답안의 구조적 검토를 보십시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거나 내부임되었을 때, 이때 권한이 위임, 위탁. 자, 위임과 위탁은 어떻게 차이나죠? 위임과 위탁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은 거죠. 다만 자신의 하급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넘길 때 우리가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다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위임과 위탁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넓은 의미로 위임과 그다음 내부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외부임과 내부임의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한의 위임, 어쨌든 내부임이든 내부임이든 상관없이 명의가 누구냐를 보죠.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했느냐, 이것만 보죠.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원칙과 예외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위임이 있을 때는 위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되고, 내부임의 경우는 위임 한쪽에서 피고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부임이 있었는지 외부임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자, 권한의 위임이란 것은 의사결정 권한뿐만 아니고 표시 권한까지 일체로 넘기는 게 위임이에요. 그에 반해 내부임은 의사결정 권한은 넘기지만 표시 권한은 넘기지 않는 게 내부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십시다.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등도 행정청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수임청 또는 수탁청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고가 된다. 문제는 다음 문단, 내부임이 있을 때는 내부임은 두 가지예요. 내부임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넘기지만 표시 권한은 넘기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관악구청장이 관악구에 있는 건축 과정에게 건축 허가 관련된 사무를 내부임했다면 실제로 건축 과정이 의사결정하지만 실제로 도장은 누구 거지? 관악구청장 거 찍는 거죠. 이게 내부임이죠. 위임전결이라고도 하고 전결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내부임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임기관, 즉 관악구청장이 피고가 돼야 되나? 이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위임을 내부임 받은 관악구 담당 공무원, 건축과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으면 이 명의자에 해당하는 건축 과장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판례 얘기죠. 자, 밑에 그 판례 박스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줄, 행정처분을 향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처로부터 내부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때 명의는 누구예요? 명의가 지금 이 내부임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 내부임 받은 자, 이자가 피고란 얘기죠. 명의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잘 보세요. 하여튼 대리, 내부임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리는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되죠. 대리는 일단 먼저 현명이 먼저죠. 현명, 그죠? 대리는 현명 그리고 명의죠. 자, 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현명은 이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행위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행동하죠. 이게 대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대리는 현명이 먼저기 때문에 현명이 있는 없는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현명이 있으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현명이 없으면 명의자가 누구니까?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이 없다 할지라도 내부 관계를 이미 제3자가 알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세 단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대리는 현명이 먼저기 때문에 자, 보시죠. 양가로 이번에 대리, 그래서 권한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된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상적으로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거죠.
요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서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본인, 즉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두 번째 줄, 대리기관이 자신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즉 현명이 없다. 현명이 없으면 명의자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대리기관이죠. 대리기관이 책임져야죠. 이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기관이 피고로 보일 거 아니에요. 대리기관을 삼아야죠. 그래서 대리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죠. 항상 누가 중심이 누구 중심? 항상 원고 중심이에요. 원고의 인식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원고가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대방으로 인식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현명이 있으면은 이게 본인을 위한 것이구나 아니까 본인이 즉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지만, 현명이 없으면 대리인 이름이 나오니까 대리인이 나하고 상대방인가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죠. 대리기관이. 그러나 다음 문단, 현명은 없지만 내부 관계를 이미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 현명 없지만 이럴 때는 누가 다시 본인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상식이에요. 다. 그래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에서 이 두 가지만 체크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 이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표시까지 한다면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용제기를 할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앞서 배웠던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청이죠. 노동위원회도 합의제 행정청이지만 다만 노동위원회법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고 특별히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때는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의회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이중적지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징계 또는 소속원의 징계 또는 제명 의결 또는 의장, 신임, 불신임 의결 또는 더 나가서 지방의회 안에 각종 선거, 이때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지만 만약에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때는 조례안을 공포권자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피고다라는 얘기죠. 그게 가번과 나번 얘기예요. 다 했었던 것들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양가로 5번 읽어보시고 6번 공법인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공법인의 경우, 공법인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행정주체면서 동시에 행정청, 외부관계에서는 행정청의 지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공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관계는, 내부 관계는 우리 판례가 사법관계로 보기 때문에 결국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피고가 될 수 없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때는 행정주체지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항고소송이 아닌데 민사소송으로 내다퉈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판례도 공법인의 의료보험공단과 그 직원과의 근무관의 사법관계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이제 공법인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2번 당사자 소송의 피고 39조 아까 봤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피고 경정제도는 알아만 두시되 다만 아까 봤던 14조 사항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470페이지 2007년 서식 문제를 간단하게 볼게요. 갑은 A시 청사, 관청사의 지하층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한다. 이 관청사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가 뒤에서 우리가 배울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에요.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서 배울 거고, 강론 가서 배울 거고, 이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것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중에 특히 권력관계로 봐서 행정처분으로 봐요. 특허로 봐요. 특허로 봐요. 이거는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로 봐요. 그래서 A시의 시장이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국장에게 그냥 위임한 게 아니고 뭐였죠? 내부 임했고, 이에 따라 B국장이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죠. 자신의 이름으로 청사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특허를 취소한 거죠. 이럴 때 갑이 다투고자 하는데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해서 다툴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보일 쟁점이 이게 지금 이 사용어가 결국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해서 결국 우리가 뒤에서 배울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관한 얘기를 먼저 써야 되겠고 아직 안 배웠어요. 이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일단 공법관계 중에 특히 권력관계로 봐요.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도 행정처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이런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누구냐?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가 비국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국장, 명의자. 그래서 이 비국장이 명의자로서 항고소송 피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아직 배운 거니까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이건 나머지 뒤에 한 번 더 제가 더 물어봤거든요. 뒤에서 나중에 강론적인 얘기를 다 체크를 해야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가시죠. 471페이지. 제소기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소기간.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소송요건을 우리가 판례가 완화해서 보지만 제소기간은 날짜 뭐 1시간만 지나가도 무조건 각하해버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0조 보시면 자, 20조가 20조 1항, 2항, 3항 1항이 3항과 연결되어 있죠. 20조 1항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자, 일단 20조 1항을 먼저 보시고 20조 2항은 보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20조 1항 다시 보시면 20조 1항은 다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분이 있으면 안는 날로부터 90일인데 행정심판을 갔다 왔을 때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이게 20조 1항의 문제죠. 20조 2항은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뭐 처분이 있다는 것을 송달받지 못했다라든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지 못했을 때 보충제로 적용되는 조문인데 그때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경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특히 우리 판례는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요. 그래서 처분의 제3자 같은 경우는 20조 2항 적용 안 받아요. 보통 안 받고 1항의 적용만 받아서 안날 90일차만 받게 돼요. 판례 얘기고 그 다음에 20조 1항은 불변기간이다.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자, 1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했을 때 안날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죠.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되고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경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의 뜻, 안날은 실제로 안날이죠. 뭐 공고를 받던 통지를 받았던 간에 현실적으로 안날, 알게 된 날, 실제로 안날을 말하고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 발생일. 자, 처분의 효력 발생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다. 자, 이거를 딱 찍어놓고 자, 여기다가 손을 껴놓은 다음에 이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앞으로 가서 135페이지를 가보시고 페이지를 같이 적어두세요. 앞에 135페이지를 여기다가 적어두세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가서 노마자 이번에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여기다가 지금 페이지를 적어두시고 자, 여기가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죠. 비어 있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135페이지 제가 나중에 본다고 했거든요. 그 나중이 지금이에요. 135페이지 노마자 이번에 효력 발생 요건에 돼 있죠. 이게 결국 처분이 있은 날에 관련된,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처분이 있은 날을 공부하는 거죠. 처분이 있은 날. 그래서 이 처분이 있은 날, 이게 바로 처분에, 이거 적지 마세요. 처분에 효력 발생일이니까 결국 우리가 처분이 있은 날을 알기 위해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처분에 노마자 이번에 효력 발생 요건 해가지고 자, 14조 조문 넣어놨죠? 한번 보실까요? 14조. 자, 처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송달 그리고 고시 두 가지예요. 송달과 고시 또는 고시는 공시라고도 하죠. 송달과 고시란 말이죠. 또는 공시. 자, 송달이 나와 있죠. 14조랑 송달은 세 가지죠.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세 가지죠. 그래서 우편은 뭐 갖다 줄 때, 2항의 교부 송달은 역시 갖다 줄 때인데 교부 송달 보십시다. 교부 송달은 직접 갖다 주는 건데 송달 받을 때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진행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만약에 동거인이 아니라면 뭐 여러분의 뭐 식구라든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기 송달이 송달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뭐 시골에 계시다가 잠깐 올라왔는데 우리 아들에게 나온 처분이 불이익하다, 입대 처분이다, 뭐 아니면 또 뭐 면허 취소다, 찢어버리고 드신 다음에 몰래 집에 가셨죠. 이래도 송달인 건 아니죠. 표현이 안 좋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송달이 되려면 그 동거인이죠. 동거인, 피용자, 사무원 사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망의 정보통신망 이용, 이메일 같은 경우들은 역시 동의받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송달이 가는 얘기고, 그 다음에 14조 사항, 이거는 송달이 아니죠. 공시죠. 공시 또는 고시. 그래서 공고, 공시 뭐 같은 말이죠. 공고, 공시, 고시. 종래에는 이것을 보통 뭐 공시송달 이런 표현 썼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공시송달은 송달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공시 또는 뭐 고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공고. 자, 송달의 유형은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그 관련점을 써놨네요. 송달 받을 때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한다. 방법 두 가지. 첫째, 방법 두 가지 아니라 그 사유가 두 번째. 첫 번째, 송달 받을 때 주소를 알기 어려울 때, 두 번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이제 공고하는 거죠. 공고, 뭐 고시, 뭐 다 같은 말 표현이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네요. 15조 가서 첫째, 송달의 경우는 도달한 날 효력 발생이죠. 도달주의 취하고 있죠.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죠. 15조 1항 도달됨으로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2항도 읽어보시고, 사망이 문제죠.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14조 1항, 2항 사망. 즉, 송달의 경우는 15조 1항으로 가고, 15조 1항 1항으로 가고, 14조 사항의 공고의 경우에는 15조 3항으로 가는 거죠. 15조 3항. 그래서 15조 3항, 14조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그날 효력이 발생한다.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 써봅시다. 밑에 적어놨어요. 잘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첫째, 송달에 의한 효력 발생. 언제 송달이 가능할까요? 일단 상대방이 특정돼야죠. 특정 처분. 그리고 송달이 가능해야죠. 송달 가능.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죠. 적어두시면 나중에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송달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특정이 된 처분이야. 이때 특정 처분은 상대방이 특정됐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누구다 딱 정해졌다는 얘기고, 특정 처분으로서 송달이 가능할 때 이때 이제 송달하는 거죠. 당연히. 자,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이고, 언제 효력 발생하죠? 도달한 날 효력 발생하죠. 그죠? 도달한 날. 이때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서 고시 또는 공고한 송달에서 첫 번째 가번에 행정절차법상의 공고 또는 고시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행정절차법은 일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특정 처분인데 송달이 불가능할 때.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요. 그럴 때 송달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이 특정이 됐는데 송달이 불가능할 때. 그게 2번 가번 옆에다. 2번 옆에다 쓰지 말고 가번 옆에다가. 가번 행정절차법상의 공고 공시는 언제 하느냐?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 송달 불가능할 때. 그래서 결국 행정절차법 14조와 15조는 일반 처분은 적용이 없고 특정 처분 때만 적용이 돼요. 특정 처분.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관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했을 때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자, 나번에 개별법상의 공고 또는 고시라고 되는데, 여기는 일반 처분. 그래서 일반 처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없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일반 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니까 송달이 어차피 안 되죠. 일반 처분 이렇게 하면 되죠. 일반 처분. 그래서 일반 처분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첫째, 일반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효력 발생일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가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구 사무관리 규정. 지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고시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는 날. 5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잘 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자, 나번에 일반 처분 첫 번째 줄에 체크하시고 일반 처분은 일단 행정 절차법에 적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절차법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죠. 이 경우에 공고 또는 고시력 발생일은 관련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르고 첫 번째, 즉 관련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고 두 번째, 만약에 관련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구사무관리 규정 또는 지금은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4일이 아니고 공고날부터 언제? 5일이 경과한다.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다. 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딱딱 적어두면 나중에 편리하실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뒤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472페이지로 가세요. 자, 472페이지. 이번에 이제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번, 이제 구체적 검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상대방이 제소할 때, 특히 이제 양가로 1번.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보편적인 경우. 그래서 보통 처분이 송달되면 그날 보통 알았다고 추정해줘요. 처분이 송달이 되면 보통 상대방이 보통 알겠죠. 그래서 처분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날 알았다고 강하게 추정받아요. 따라서 실제로 원고가 다른 날 알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이 다른 날부터 기산이 가능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월 1일 날 저희 집에 문서가 송달되면 제가 1월 1일 날 알았다고 추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는 그날부터 90일 이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출장을 나가가지고 실제로 안날이 3월 1일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만이 3월 1일부터 90일이 더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처분은 송달을 통해서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이 처분이 있은 날이죠.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날이 처분이 있은 날인데 자, 네 번째 줄. 다만 우리 판례는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어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는 반증. 자, 반증은 누가 제시할까요? 원고가 하겠죠. 원고의 반증이 없는 한 그날 처분했다고 강하게 추정받는다. 추정. 자, 저라면 추정에다가 별표를 한 서너 개 때려 박을 거예요. 추정하고 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추정은 번복이 가능하죠. 반증, 재정, 번복이 다 가능한데 간주는 번복이 절대적으로 안 되죠. 저라면 추정에다가 별표 한 서너 개 딱 때려 박아요. 그래서 제소기간에 관한 판례는 간주냐 추정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으로서 송달이 가능할 때는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알았다고 강하게 추정을 해요. 그러므로 추정은 받지만 제가 반증을 제시하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즉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처분이 송달됐으면 그날 90일, 그날부터 90일 보통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증이 있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가 또 포인트. 이제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가 될 때는 두 가지 경우죠. 일반 처분, 그리고 특정 처분인데 송달 불가능할 때. 이 두 가지 나눠봐야죠. 자, 양가로 가번. 일반 처분일 때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방금 봤으니까. 일반 처분일 때는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없으니까 일반 처분의 경우는 이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예요? 법에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고시로부터 5일이 경과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효력 발생이 그렇게 될 텐데 우리 판례는 이 효력 발생일 날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이 처분을 알았다고 간주해버리죠. 간주. 자, 일반 처분은 읽어볼게요. 고시 공고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 다음 줄에 가서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 날 처분을 알았다고 뭐 하더라? 간주. 또 별표 한 서너 개 쳐야죠. 그죠? 자, 간주를 하니까 번복이 허용되지 않죠. 예를 들면 1월 1일 날 고시에 효력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실제로 안 날이 3월 1일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3월 1일부터 90일을 주장할 수가 없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90일 해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5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다. 각하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중요하고 일단 요거부터 보시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좀 잠깐 띄워놓을게요. 잠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양가로 나번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했다. 이게 아까 봤던 행정절차법 제가 설명했던 두 번째 경우죠. 그죠? 상대방이 특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에요. 갑에 대한. 그런데 그 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요. 송달할 수밖에 없죠. 그 경우죠. 이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서 고시한 날부터 10살이 경과한을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건 어차피 상대방이 특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고시의 효력을 발생한 날 처분을 알았다고 간주하지 않아요. 그냥 추정만 할 거예요. 추정만.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가지고 관보 등에 공고했을 때는 그 상대방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즉 효력 발생일날 알았다고 간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안 날.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 아니죠. 이것은 특정 처분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안 날도 90일 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판례상.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 딱 두 중 하나예요. 두 중 하나. 자, 첫째, 간주냐, 추정이냐, 간주냐, 추정이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반 처분에 하나만 간주를 해서 일반 처분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을 알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간주.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추정이에요. 추정. 복잡한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일반 처분의 경우에만 처분의 효력 발생일 날 처분을 알았다고 간주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처분이 있은 날이고 그날 처분이 있음 알았다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추정만. 그게 차이가 크죠? 엄청 크죠? 네, 크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거기 가번의 두 번째 문단 개별공시지가. 이 개별공시지가는 성격상 일반 처분이긴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것이 관보에 공고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다 일일이 통지해줘요. 지금은. 여러분 땅이 있으신가요? 뭐 땅이 없으니까 공부하겠지만 땅이 있으면 공부 안 하죠. 그죠? 근데 자, 개별공시지가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날라와요. 집에. 통지 날라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공고한 다음에 며칠 후에 다 집에 통지 날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자, 그 말은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일반 처분이긴 하지만 넓은 범위로서는 그렇지만 여기 특정 처분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정 처분 성격을. 좀 더 분석할까요? 얘는 일반 처분이긴 하지만 일반 처분도 두 가지가 있죠. 좀 더 깊이 분석합시다.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독일 법상의 일반 처분, 요거는 사실 이 일반 처분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대인적 일반 처분, 우리가 요새 보통 협의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고, 협의 일반 처분. 아까 봤던 이제는 협의 일반 처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행정 행위가 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 그래서 이 대인적 일반 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조광수 씨 사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결정, 이 고시. 그게 여러분 이제 판례 1번이죠. 472페이지 판례 1번. 그래서 김조광수 씨가 게이들의 건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게이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그 사이트가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해서 유해 매체물로 결정돼서 고시가 된 거죠. 이걸 이제 다투는 경우에 이것은 일단 그 사이트가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가 되면은 김조광수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거기에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처분에 합격하는 대인적 일반 처분 대표적인 예고, 물적 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대인적 일반 처분은 처음부터 무조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그냥 아까 본 것처럼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 했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나
지금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게 넓은 범위에서 물적 행정, 넓은 범위에서 일반 처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정 처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자, 구분해서 보시면 거기 양가로 가분의 두 번째 문단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옆에다가 뭐 일반 처분 플러스 특정 처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관보에 고시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통지도 해줘요. 자, 이럴 때는 통지를 통해서 안날로부터 90일 따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시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 날 알았다고 간주할 수 없고 실제로 안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소견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제소견은 효력 발생일 날 알았다고 추정할 거냐 간주할 거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효력 발생일 날 알았다고 간주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이게 대인적 일반 처분의 경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았다고 추정만 당해요. 추정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하죠. 무슨 문제를 풀던 간에 효력 발생이라고 실제로 안날을 따로 볼 거냐 같이 볼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인적 일반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있는데 실제로 안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안날은 지워버리고 효력 발생일 날부터 90일 이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처분이 효력 발생일 실제로 안날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르죠? 그러면 실제로 안날부터 90일 별도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자, 마치 그 표현이 좀 어려울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주니까 개별처분 성격 같이 갖고 있다. 따라서 공고 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 그냥 처분이 있은 날이 돼버린 거죠. 처분이 있은 날, 그래서 90일이죠. 아니, 처분이 있으니까 1년이 되는 거죠. 그게 따로 있고, 그 1년이 따로 있고, 실제로 통지 등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통지 등을 통해서 안날로부터 90일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혹시를 통지 못 받았을 때 그때 고시 공고하느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 이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어렵게 써 있죠. 그렇지만 참 한국말 쉽게 쓸 수 있는데 정말 어렵게 써놨어요. 이 양반들도. 이게 판례가 정말 어렵게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원고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통지 받아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혹시 네가 통지를 못 받았으면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은 경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아주 쉬운 말인데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판례가.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처분, 특히 이 대인적 일반 처분은 좀 특별히 봐주세요. 만약에 김조광수 씨가 없었으면 이 판례도 안 나왔겠죠. 네. 표창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넘어가십시다. 지금 또 하나 하고 계시죠? 혼인신고 수리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행법상 허용될 것이냐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법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을 수행하고 계시죠. 계속 격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중요한 판례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곧 473페이지 나번에 처분의 제3자가 제소할 때,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한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처분이 있은 날 1년의 제한은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안날 90일 제한은 인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에게 뭐 2000년 1월 1일 날 뭐 운송사면허가 있었는데 을이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2001년 뭐 3월 1일쯤 가서 알았다. 그때 안날 90일 제한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걸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개발공시지가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 상대방의 다툼을 해볼게요. 자, 2000년 편의상 그냥 1월 1일 이걸 합시다. 1월 1일 날, 이건 뭐 실제로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제가 만드는 거. 이날 이제
고시가 됐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날짜 우리 편하게 계산하려고. 그래서 이때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이 지나서 예를 들면 2001년 3월 1일쯤 이때 이제 알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냥 문제 만든 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2001년 5월 1일 날 이때쯤 제소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자, 그러면은 자, 안날 90일은 지나지 않았죠. 그죠? 안날 3월 1일이니까 90일은 지나지 않았지만 뭐가 지나갔죠? 고시효력 발생일로부터 뭐가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날 90일은 지나지 않았지만 고시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는? 이거는 각하되는 거죠. 각하. 왜냐하면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다. 그리고 이해 안 가면 있은 날부터 1년은 경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있은 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소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또 하나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건축 허가의 제3자의 소재기예요. 제3자의 소재기. 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 건축 허가가 있은 날이 똑같이 2000년 1월 1일 날 허가가 있은 날, 허가가 있은 날이다. 효력 발생했다. 효력 발생일이다. 그리고 12월 31일 지나서 00년 12월 31일 지나서 그리고 실제로 제3자가 안 날이 2001년 01년 3월 1일 날 이때 실제로 알았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이때 제소한다 하면 이때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 판례는 처분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있은 날 1년 전 이거는 안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다만 안날 90일 요 제한만 받는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죠? 네. 자, 이런 사건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보고요. 그래서 처분의 제3자는 안날로부터 90일 제한만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네.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다본은 지금 보지 않을게요. 이건 강론 가서 볼 거고, 라본도 좀 이따 볼게요. 무효 뒷부분에 소변경 한 다음에 볼 거고. 자, 마본은 이미 했죠. 우리가 변경 명령제기를 나왔을 때는 제기소송으로 성답받은 날로 90일. 그 다음에 475페이지로 가서 바본의 거부처분. 거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특별하게 동일한 신청이 반복돼서 거부가 되었어도 각각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각각 처분성을 인정하니까 각각 제소기간 기산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과 비교할 게 있죠. 반복되는 침입적 처분 우리 판례는 최초 행위만 처분성 인정하죠. 기억나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계고 처분,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우리 판례는 처음에 행위만 처분이다. 입대 처분 1차 입대, 2차 입대, 3차 입대, 1차 입대만 처분이고 나머지 2차, 3차는 기간 연장에 불과하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 있으면 안날 90일이죠. 행정소송도 안날 90일이죠. 따라서 자,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으면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없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당연히 각하제거를 당하겠죠. 그런데 각하제거를 받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거 받아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각하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런 건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아본은 뭐냐면은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신청을 하니까 행정청이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 결정을 통보받으면 상대방은 그냥 기다려보겠죠. 그죠? 일단 기다려보겠죠. 그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받았는데 너무 막 액수가 커요.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이의신청하겠죠. 이의신청했더니 그 조세기관이 그래? 좀 볼까? 그래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저는 기다리겠죠. 그죠? 뭐라 할지 모르니까, 깎아줄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죠.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90일 한참 지나가 보니까 행정청이 별거 없네, 그대로 하겠다.
그래버리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생각하겠죠. 당연히. 머릿속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월 1일 날 과세를 당한 거예요. 세금을 받았어요. 과세적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좀 액수가 너무 크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자, 이의신청하죠. 이의신청하니까 여기서 제조사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언제 할까요? 제조사 결정을 자, 뭐 7월 1일쯤 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제조사 결정을 해요. 결정을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결정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하고 이제 나중에 통지해주죠. 결정 경과를 통지해줘요. 뭐 10월 1일쯤에 결정 결과를 통지해주죠. 제조사 결정에 대한 제조사 결정에 대한 결과를 이 결과를 통지해주죠. 그래서 뭐 더 깎아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걸 받고 뭐야? 이 통지를 받고 이때부터 이제 내가 소송을 하든지 심판하든지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10월 20일쯤에 이제 해서 우리가 심사 청구를 만약에 또는 제기한다 라고 하면 자, 이때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제조사 결정을 통지받고부터 보통 움직일 거 아니에요. 통지받고 이때부터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실제 우리 판례가 문제됐던 게 7월 1일부터 해서 계산한다면 이거 10월이면 90일 지나가거든요. 참고로 심사 청구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제조사 결정을 송달받은 7월 1일부터냐 아니면은 10월 1일부터냐 여기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상식상 제조사 결정을 받으면 그때 상대방은 보통 참죠. 기다려보죠. 그러다가 7월 1일 돼야지만 그때부터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90일이니까 결국 이때 사실 실제 사건에서 이때 각하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 법원은 이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 그래서 이 각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인용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76페이지보다 중요한 전화책 판결이니까 좀 보십시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47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에 따라 앞에 건 읽어보시고 이에 따라 제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이 신청인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비로소 다음 단계 쟁송 절차에 불복할 대상과 범위 등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제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서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제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기간, 심판 청구 기간 또는 소송의 제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즉 제조사 결정이 아닌 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통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결정 내용을 결과를 통지해준 요 날짜. 7월 1일이 아니라 제조사 결정 날짜가 아니라 결정 결과를 통지해준 10월 1일 요때부터 계산하니까 만약에 10월 3일 20일쯤 소송을 심소청구 제기하면 적법한 건데 왜 각하했느냐 해서 각하 결정을 취소했던 판결이에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